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사업소득에 관한 얘기 해보죠. 사업소득의 정의는요, 그죠? 이 독립적이고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아래에 열거하고 있는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업종을 영위하고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가득한 소득이 있다라면요, 이건 사업소득으로 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건데 이거 한번 보죠.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 임대업 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의 정의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와 부동산상의 권리 있죠.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빌려주고 대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켜요. 근데 요거를 그죠, 해당 있죠. 지역권, 지상권. 그러니까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요, 다른 사람의 그죠,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 관련이라면 사업소로 보면은 세금을 깎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타 소득을 보는 거죠. 나중에 의제 필요 경비 60%를 그죠, 공제 주는 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요거는 기타 소득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요, 일반적인 부동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알아야 될 점이 이거죠. 간편상물을 보지 마시고요. 이게 헷갈리면 간편상물 이것만 일단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헷갈릴 거니까 볼게요. 일단 이렇게 돼요. 토지 건물은요,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 중에 토지 건물을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우리 소득세법은 사업소로 보지 않아요. 별도로 양도로 봐요. 양도. 그러면 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액 있죠. 요거는 사업소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사업소득자가 있다 가정할게요. 공장이 있다 할까요? 공장이. 사업소득장이 있으면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있죠. 건물 이렇게 있죠. 건물. 사업중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있다 할까요? 차량, 자동차, 그죠? 자동차도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통장 있죠. 통장. 여기 사업용 통장 있죠. 사업용 계좌에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도 들어왔어요. 통장에. 이게 사업용 계좌 통장입니다. 이자 소득, 이자로 있죠. 소득이 한 10만 있다 가정하고,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 1억.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죠? 차량 운반구를 팔았어요. 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죠. 이게 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법인세는 어차피 순자산 증가세니까 그게 가리지 않고 뭐야, 다 입금 송금으로 보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서. 그래서 해당 있죠. 사업용 통장에 이자가 불었다가 이거는 뭘로 봐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뭐야,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아닙니다. 네, 그죠? 사업소득 아니에요. 이자소득 과세합니다. 건물 양도 1억 했다면 이거는 뭐죠? 이건 양도소득을 과세한다고. 다르죠? 토지 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고 해서, 여기 차량 운반구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이익 났다면요, 이거는 여기 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득 안에 있죠.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사업용 고정자산,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에 따라 이 소득의 구분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사업소득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구해요. 여기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가 빼면은 총수익금이겠죠. 이렇게 두 개. 세무조정해야 돼, 원래는.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처럼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죠, 하게 되면 되게 귀찮아해서 아예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일거주의다 보니까 아예 조정을 안 하려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업소득
꽤 있죠. 이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법인세법과 있죠. 차이 나는 걸 다, 그죠? 법인세법하고 소득세하고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를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있죠. 이 산입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법인세법하고 다르잖아요. 법인세법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대표자 급여. 법인이 있고 거기에 그죠. 대표자는 송금 맞죠. 하지만 사업소득자는요. 본인이 뭐예요? 권리 능력의 주체인 자연인이잖아요. 본인의 급여를 그죠. 이거를 인건비로 빼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그죠. 같은 대표자라도 인건비는 법인세법은 입금이지만 아니, 송금이지만 얘는요. 경비로 그죠. 사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알아가지고 조정한다는 게 녹록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요,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건 잘 안 내요, 우리.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한번 볼까요? 비과세 소득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한 취급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비과세 사업 소득 중에서 농가 부업 소득이 있어요. 농가에 부업한 거 3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주는요 1200만 원 그냥 알아두세요. 어로업은 3천 5천만 원까지 오민 시험은 있죠. 요거 두 개가 많이 나와요. 특히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 중점적으로 보시고 할게요. 자, 농발세 임대소득은요. 농지대여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은 이 지주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농지를 대여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 있죠. 그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취지를 알아야 되니까 좀 치우고. 여기가 이제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 땅 주인이 있고 농지를 대여합니다. 농지를 대여하고 이 농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작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가를 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할게요. 이거를 비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지주가 좋은 규정이 보이죠. 지주가 받는 돈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지주를 위한 규정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토지는 그죠 탄력성이 없죠. 대체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하면요. 얘가 정가해버려요. 조세에 정가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세금을 때리면 얘는 정가, 세금 때리면 정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예 비과세 함으로써 조세가 정가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대원칙이 한 개의 주택에 소유하는 자가 임대소득이 있다면요. 그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경우 있죠, 요 경우. 1주택이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기준시가 국초과주택, 국외 소재주택은요. 원칙은 과세 안 하죠, 그죠, 월세. 근데 국외주택이면 과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라면 그거는 과세한다. 2주택부터는 당연히 과세를 하는 거죠. 보증금 전세는요. 과세를 안 하다가 여기 3주택부터는 뭐야? 과세를 합니다. 이 3주택은 여기에서 3억 원 초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이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자라고 부른 거죠. 3주택자부터 투기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3주택부터는요.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월세 수입이 있다 하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14%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죠. 반드시 종합과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 안 받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그죠. 간편하게 과세해서 종결하는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주택이라 2주택이라고 할 때 그죠. 그죠.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죠. 예외적으로 주택수 계산할 때 소득자의 주택도 뭡니까? 소득자의 배우자의 주택도 뭡니까? 합산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합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가 되지만 여기에서 주택수 판단은요. 주택은 한 주머니라 경제권이 한 주머니라 봐서 그냥 배우자의 주택도 뭐야 합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우가 있어요. 다세대하고 다가구인데 다가구는 1주택으로 간주해요. 근데 이거 다가구를 뭐예요? 구분 등기하죠. 구분 소유를 하게 되면 근데 다세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간주된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하면요 각각 주택으로 본다는 점까지 좀 알고 나머지는 잘 몰랐대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뭡니까? 필요 경비를 빼서 있죠. 우리가 되고 얘도 일정한 금액에 있죠. 간주임대료 같은 걸 내요. 이 수익 금액 안에 있죠.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정한 이 산식에 의한 있죠. 금액도 임대료 간주되고 작물 재배업 그냥 참고합니다.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다음 거주자 박혜인 씨의 상가 임대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얼마냐? 올해가 2012년도 올해 내년도 그러니까 6개월 걸쳐 있네요. 보증금 없고 월세 1,000만 원. 1년간의 임대료를 뭡니까? 선불로 받았다 그죠? 그죠? 기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으면 6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억 2천 중에 반이잖아 올해 기간이 그죠? 6천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 내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일반적인 건 3%, 봉사료 수익 금액이 있으면요 5% 원천징수 한다는 점 아시고요. 넘어가고요. 이 사업소득 할 때 여기서 먼저 그죠? 오늘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입금 산입이라고 봅니다. 입금 산입하고 얘는요 송금 산입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장려금 주면 뭐예요? 받았으면 입금, 지급했으면 송금. 그래서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에 환입됐다면, 송금에 산입됐다고 환입되면 입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종업원의 인건비 인정하는데 대표자 인건비는요? 안 됩니다. 소득세법상에 당연히 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꼭 알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거 쭉 있고, 여기 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정해주고, 여기 가사용 사고, 그죠? 재고를 가사용으로 사용하면요. 이게 간주공급처럼 뭐야? 그죠?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건강보험료, 여기 간이가세자의 부가치세 있죠? 간이가세자가 낸 부가치세도 여기에 있죠. 이거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독특하죠.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출제된다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요. 사업소득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가세됩니다. 당연히 이제 별도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가볼게요. 필요경비 불산입. 이거는 대표자 인건비는 안 됩니다. 필요경비 있죠. 송금 불산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죠. 뭐 가사용 경비가 되고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가증권 처분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해야 될 거니까 아예 뭐야 여기 기장 그저 해석 안에 송금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료고 북식부기 업무자인 개인사업의 경우에 각사 소득을 계산한 금액이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있죠. 사업 수익 금액 있죠. 총수익 금액하고 여기 법인사업자라면 입금 있죠. 뭐 그걸 얘기합니다. 자, 법인사업자부터 먼저 해줄게요. 당기순이익이 뭡니까? 3억 원이고 대표자의 이거 다 법인이라고. 법인 대표자 인건비 하고 배우자의 급여도 다 포함됩니다. 대표자. 이거 법인이라고 생각해요. 법인 대표자 인건비. 그죠?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 있죠.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개인 기업이라도 다 인정합니다. 예, 실제 있죠. 근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 둘이 되면 그 뭐야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그 말고는 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건 다 인정합니다. 이거 다 떼고 이자 수익 입금 뭐 다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야? 포괄주의에 따라 조정할 게 없습니다. 이게 3억이다, 그죠? 배나하지 않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3억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부인합니다. 3억에서 부인, 이거는 부인합니다. 안 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인건비는 인정. 그러니까 이 9천을 뭡니까? 3억 9천을 뭐야? 그죠? 이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하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이거는, 그죠? 개인소득세는 부인하죠. 부인하고 부인해야 되고.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입금불산입이죠. 이자 수익은 사업소득에, 영업손익에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빼야 되지. 그럼 얼마? 2천 빼고 9천원 더하고 이거는 빼고 오죠. 이자.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계장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이니까 오케이 문제 안 되고요.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요. 유가증권은 별도로 양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송금불산입하고만 플러스 되겠죠. 그럼 결국은 3억 원에서 더 할 거 얼마입니까? 부인한 거 요거랑 요 두 개 더 하면요. 그러면 1억 5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2천을 빼면요. 결국은 이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 8,500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여기 3억 8,500이 된다.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거를, 그죠? 조정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최근에 나왔던 각사 소득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중에, 그죠? 가사용 소비에 대해서는요, 그냥, 예, 자가공급처럼 있죠. 입금으로 가세한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고. 이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딱 많이 보이는 게 있다고요. 총후보금 및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가지고 송금으로 인정되며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아니죠. 대표자의 급여는요, 필요경비 인정을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것만 잘 나오니까요. 가장 대표성 있는 부분을 물어봐요. 자, 유가증권의 처분 소리는요, 전혀 다 보지 않고요. 좋아요. 넘어가고. 수입 시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축에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근로소득 할게요. 근로소득에서 있죠. 반드시 하나 나오죠. 근로소득에서 꼭 나오죠. 한번 볼게요. 근데 근로소득은 범위하고 개념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 잘 알죠. 근로를 정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 가장 대표적인 5개 정도. 첫 번째가 있죠. 일반적인 근로소득이고, 법인세법상의 소득 처분에 따라 추가적인 상회로 받은 인정상이 있죠. 인정되는 거고. 여기 바로 있죠. 주총의 결의에 따라 받는 이익잉여금 처분 상해가 됩니다. 여기 잉여금 처분 상해고죠. 잉여금 처분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은 누가 결정 권한이 있나요? 주총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도 가면 수입 시기는요, 잉여금 처분 계획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항상. 그게 매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의 주체는 주주총회니까 그때 있죠. 받았다고 보는 사고를 가지는 거죠. 퇴직소득 중에서 우리 이제 퇴직소득이 아닌 거, 퇴직급여지만 부인당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로소득을 보죠. 그 다음에 종업원 등이 있죠. 직무발명보상금 이런 것들도. 근데 500까지는 뭐야?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있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비과세가 6종이 있잖아요. 비과세가 있고 총급여가 있으면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빼서 소득금액으로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근로소득은 두 개, 상용직은
연합적으로 했다가 간이세액부에서 연합적으로 했다는 연말정산을 거치고, 참고로 연말정산을 언제 합니까? 그죠? 그 다음 연도 임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 시기고, 신고는요 3월 10일까지 하는 요거 요 정산의 시기도 알아야 되죠. 연말정산하고 신고는요 3월 10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는 은행정산처럼. 분리과세는 뭐예요? 일정 세금 납부로 과세 종결을 하고, 여기서 일용직의 정의는 뭘까요? 대원칙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상 뭐예요?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일용직이라 하죠. 뭐 물론 건설공사는 1년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리고 비과세소득 6종 한번 볼까요? 잘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크게 알아야 될 점은 요거죠. 한도 같은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크게 두 개로 했죠. 제출 안 하는 비과세, 요거는요. 제출하는 거, 이거는 과세관청에 신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실비 변상급여에 있죠.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세법상의 용어는요. 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실비정산을 받지 않을 때 뭐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대신에 본인 소유 차량은요. 공동소유까지 인정합니다. 공동소유까지는. 본인 소유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상에 본인 명의에 있어야 된다. 그죠?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정산 받지 않고, 식대는요. 현물은 전액이고요. 금전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요건은 뭐죠? 밥 주면 안 되죠. 현물 식사 없을 것. 두 개는 신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도 없어요. 밥도 주는데 전부 다 뭐예요? 급여대장에 식대,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에서 30만 원, 세후 갠들로 다. 그게 뭔가 비과세를 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다 탈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행적으로 이거 두 개를 뭐예요? 가장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비과세가 아닌데 불구하고 있죠. 비과세 항목을